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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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기 오랜만에 여기 캠퍼스 왔더니 되게 좋아요. 막 다 젊고요. 되게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재밌게 해보려고요. 인사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누가 제일 컸지? 목소리 자기가 제일 컸다. 빨리 손 들면 뭐가 자꾸 나가요. 이거 책이에요, 책. 많아요. 그리고 또 모자르면은 구글 사무실에 많이 있어요. 제가 택배로, 그래서 택배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막 나갑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여야 돼. 오늘 얘기할 거는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몰라도 되고요. 빅쿼리 몰라도 되는데 오늘은 하나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좋은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고 많은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파이어베이스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오면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그걸 볼 건데요. 먼저 이제 모바일 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보자면은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술 통계학이라는 부분을 봐요. 빅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술 통계학이라는 거하고 추론 통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론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알파고 같은 머신러닝.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게 이제 추론 통계학이고요. 기술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엑셀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합 구하고 그게 이제 기술 통계학이에요. 오늘 볼 건 이제 기술 통계학인데 이 기술 통계학을 기반으로 이제 모바일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분석 모델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 모델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게임이든 뭐 쇼핑이든 컨텐츠건 거의 이 모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들어오죠. 어퀴시션 단계라고 그러는데 뭐 TV 광고도 하고 앱 광고도 하고 그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딱 앱에 들어오면 앱 설치됐다고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초기에 이탈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쿠폰 준다고 해서 깔았다가 바로 이제 이탈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이탈이 많기 때문에 이탈을 막기 위해 이탈을 막고 그 사용자가 이제 우리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리텐션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가 유지가 되고 그 사용자가 이제 앱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쇼핑 같은 경우에는 상품 목록도 보고 상세 목록도 보고 검색도 하고 뭐 댓글도 달고 그런 작업을 하죠. 그게 이제 인게이지먼트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 인게이지먼트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돈을 써야죠. 상품을 산다든지 게임에서 아이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본다든지 그게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을 다 돌게 돼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주요 지표를 보면은 어퀴시션 단계 지표는 되게 쉬워요. 다운로드 수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용자 수 그리고 인스톨 트래킹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인스톨을 했다. 되게 중요하고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죠. 나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통신사 단말 종류 같은 거 보는 게 데모그래픽 인포인데 이런 데이터들은 구하기 되게 쉬워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가면 기본적으로 다 나온 데이터죠. 근데 그래서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다운로드 인포메이션이나 뉴유저 같은 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 때 대시보드를 안 합쳐요, 화면을. 플레이스토어 가서 보면 되지 라고 해서 안 합치는데 그랬다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플레이스토어가 다 안 봐요. 안 보니까 저 지표를 계속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빅데이터 분석하면 뭐 막 진짜 대단하고 뭐 수학 공식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에 쓰는 일반적인 분석 기술이나 지표나 공식은 중학교 수준 안 넘어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표를 어떤 지표를 선택하느냐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표를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시보드에 안 넣어놓으면 안 봐요. 안 보고 의사결정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각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이 어퀴시션 단계의 지표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리텐션은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1일차. 그래서 날짜가 지나가면 이제 인원수가 빠지는 거예요. 100%, 뭐 90%, 80%에서 뭐 앱마다 틀린데 보통 한 20% 정도, 한 7일 후에 한 20%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리텐션율을 어떻게 잘 유지시키는가도 전략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앱들 보면은 저런 거 되게 많이 전략을 쓰죠. 뭐 2일차 지나고 나면은 쿠폰 준다든지 게임이나 아니면은 저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석하면은 며칠 차에 뭐 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리텐션을 올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용자 이제 유지가 되죠. 리테인이 되는 단계가 지나면 이제 인게이지먼트, 이제 사용자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DAU, MAU, 일일 방문자, 월 방문자 많이 보고 세션, 현재 접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세션 랭스, 들어와서 얼마만큼 머무느냐 많이 보고요. 그리고 잘 안 보는데 중요한 게 유저 패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용자가 화면에 들어와서 어느 화면 경로를 거치느냐를 보는 게 유저 패스예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더 깊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면 경로만 따는 게 아니라 화면에 어디를 터치하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네. 그래서 그걸 히트맵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면을 레코딩을 합니다. 레코딩해서 어느 부분을 클릭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UI나 UX를 바꾸는데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A/B 테스팅 기법을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의 색깔이나 문구를 바꿨을 때 그게 클릭률 또는 클릭 위치에 따라서 이게 클릭 유도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를 쓰는 게 이제 A/B 테스팅이죠. A/B 테스팅은 좀 하시면 좋아요. 그 파이어베이스의 리모트 컴피그인가? 그 기능을 쓰면 A/B 테스트가 되게 쉽게 되고요. 그거 말고라도 상용 솔루션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다가 앱 꼽아가지고 코딩 필요 없이요. 코딩 필요 없이 화면 UI 이렇게 클릭하면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보통 10만 DAU까지는 보통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10만 DAU 넘으면 이제 유료로 넘어가는데, 예. 기능명 한 번만 더. A/B 테스팅. A/B 테스트. 리모트 컴피그. 리모트. 컴피그. 오늘 반응 좋아요. 네, 저 인터랙티브한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드릴게요. 내가 질문할 걸 그러고 있었죠. 관악산이 땅 기온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서 힘들어요. 이게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 해야지 저도 좀 힘이 나거든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엎드려서 절 받는 기분이지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유저 패스하고 이제 히트맵 분석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단계에서 또 같이 보는 게 이제 바이럴 수를 많이 봅니다. 바이럴이라는 건 뭐냐면은 SNS나 외부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바이럴 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앱 비즈니스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웹적 트래픽은 보통 투자나 외부 발표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웹적 트래픽은 바이럴 들어오는 트래픽일 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구매나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앱 트래픽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바이럴 트래픽은 되게 중요해요. 어느 경로에서 들어오느냐. 그래서 바운스 레이트는 이제 언인스톨 수하고 로얄티. 로얄티는 이제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근데 진성 유저나 아니면 헤비 유저를 볼 때 많이 하죠. 보통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유저들은 전체 유저가 아니에요.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유저들은 5%, 3%, 5% 그 구간에 있는 사용자들이 매출을 대부분 일으켜요. 그 뭐 게임 하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질 하시는 분들은 그 3% 안에거든요. 그래서 그 유저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얄티 수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이 코호트 분석하고 이제 퍼넬 분석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코호트 분석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뉴 유저 수를 본다 했을 때 뉴 유저 수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뉴 유저 수를 구간으로 자르는 거예요. 성별로 자르거나 아니면은 연령대로 자르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넬 분석이라는 거는 끝에 도달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이건 이제 결제에 대한 유저 패스인데 결제해서 결제장 트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뭐 신용카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고 결제되면 이제 결제되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계별로 어디서 많이 빠지느냐. 그래서 그 어디서 많이 사용자가 빠지느냐를 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분석 방법이고요. 게임 데이터도 되게 재밌는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해보니까는 재밌는 게 처음에 좋은 지표를 뽑아내긴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도메인에 대한 인사이트가 처음엔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지표들하고 상관관계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지표를 만들어 나가고 디벨롭을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임은 맵이라는 공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파셜 애널리시스가 가능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게임 맵에서 그 위치별로 주로 일어난 채팅 메시지를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대화가 일어난다. 그럼
보면은 그 대화별로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느 길드의 소속이다 아니면 뭐 PK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데드존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 빨간 게 뭐냐 하면은 저기 캐릭터가 많이 죽은, 플레이어가 많이 죽은 위치예요. 그럼 저거 이제 줌해서 이제 본 거는 저거는 플레이어와 NPC의 레벨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히트맵 분석인데 이제 어디를 터치하느냐. 이게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폰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맵 분석을 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터치를 하는지를 캡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정보, 우리나라에도 가능해요. 근데 개인정보법에서 저거 유저 데이터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어그리먼트 꼭 받으셔야지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유용한 건 이제 앱 크래시하고 앱스토어 평가. 중요한데 의외로 좀 안 챙기는 부분이죠. 크래시 중요하죠. 크래시 한번 뜨기 시작하면은 이제 욕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댓글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욕이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 평가가 앱 배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평가 0.1점 올리긴 되게 힘든데 깎아먹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댓글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이게 좋은 사인일 수 있어요. 뭐 좀 앱이 좀 인기 있어지면 오빠 뭐 밤에나 외로워요 아니면 뭐 바카라 뭐 그런 거 많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잘 삭제해 주셔야 돼요. 커럽트 되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프죠. 자, 그럼 이런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느냐. 구현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지표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표는 현재 비즈니스의 성장 동력이 되는 지표를 위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타트업이 있다고 볼게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돈을 버는 건 안 중요해요. 유저를 획득하고 뉴 유저 수를 많이 획득을 해서 그 유저 수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펀딩을 받아야 되죠. 그럼 그때 성장 동력은 뉴 유저 수예요. 그럼 뉴 유저를 기반으로 지표를 산출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됐어요. 잘 되고 펀딩도 받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결제라든지 아니면 ARPU 그런 관련 지표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가지고 다른 지표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각 비즈니스 페이스마다 성장 동력이 있는데 그 성장 동력의 지표, 주요 지표를 하나 꼽고 그 지표와 관련된 지표를 한 4개에서 7개 단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우리가 보통 한 4개에서 7개 정도의 그 항목만 한 페이지에 넣잖아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꺼번에 그 인식할 수 있는 개체의 수가 4개에서 7개 사이에요. 그걸 넘으면은 산만해져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지표 수는 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 그래프 멋있게 한다고 막 그래프 막 쭉 올라가고 멋은 있는데 안 보거든요. 빅데이터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효한 지표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런 지표들이 뽑아졌다. 그럼 이제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만들 때는 절대로 인하우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하우스에서 만든다는 거는 아, 나 빅데이터 하니까 이제 하둡 갖다 받고 뭐 스팍 갖다 받고 뭐 제플린 하면은 뿌듯해요.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 우리는 하둡만 20대 돌려 그러면 막 좀 있어 보이거든. 근데 그러다가 망해요. 왜 그러냐면 딴 데는 그렇게 안 하거든. 요새는 오픈소스나 매니지드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워낙 좋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이 되게 많아요. 야후의 플러리, 트위터의 패브릭,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주요 지표 다 나와요. 그럼 그거 빨리 갖다가 일단 까는 거예요. 갖다가 시스템 갖다 박아서 깔아놓고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표가 모자라요. 내가 더 보고 싶은데 데이터가 수집할 수 있는 한계가 와요. 그때 시스템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때 시스템을 올리는데 올릴 때도 요새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하드 플러스터 다 이제 배포해서 했는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파이어베이스를 쓰면 돼요. 약장사 같죠? 근데 파이어베이스가 아니라도 요새 이런 류의 솔루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료 솔루션들의 한계점은 뭐냐면은 나우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데 요새 나오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를 다 뽑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세 분석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일단은 데이터 분석 시작을 해야 돼요.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나 뭐 플러리 같은 거 쓰려고 그러면 코드 한 5줄 정도만 추가해주면은 데이터 수집되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귀찮아서 안 하기 시작하면은 경쟁에서 져요. 요새는 이제 롱테일이죠.
앱 쪽이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앱을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고 어떤 패턴을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건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들 다녀보면은 우리 빅데이터 하니까는 와서 좀 도와주세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딱 가보면은 100기가도 안 돼요. 한 300메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그러면은 저는 슬프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테라나 페타 단위의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돼요. 일단 데이터를 모으세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뭐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생각하면 어려운 게 공식 어려울 것 같죠. 그죠?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나오고 뭐 수학 나오고 근데 그거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려운 왜 어렵게 보이냐면은 어렵게 설명들을 하세요. 공식 몰라도 되는데 그 수학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나름 쉽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어렵죠. 근데 코딩을 해보면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뭐 로지스틱 회귀 같은 모델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 모델 그냥 돌리는 데는 코딩 한 줄이면 돼요. 그냥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딱 써주면 그게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돼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막 미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하려고 그러면 가장 맨 처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때부터 모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다 데려와서 다 모아야 돼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 모을 때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 라벨된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를 그냥 막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라고 라벨링을 해서 모으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용자는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 또는 이 사용자는 뭐 책을 산 사용자 라벨드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왜 하냐면은 나중에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트레이닝은 문제와 정답이 있어야 트레이닝이 돼요. 얘한테 야 이런 사용자는 영화를 본다, 이 사용자는 영화를 본다 이게 최면을 이제 걸죠 컴퓨터한테. 그럼 이제 걔가 이제 나중에 딱 보고 이 사용자는 영화를 볼 것 같아요, 무슨 영화를 좋아할 것 같아요,라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조대엽이가 데이터 중요해서 모으라 했대. 그래서 딱 모았는데 라벨링이 안 돼 있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라벨링 하거든요. 그럼 라벨링 하려고 그러면 페타 단위인지 라벨링 하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몇 달 해야 돼요. 이렇게 초반에 이제 데이터를 잘 라벨링해서 분류해서 저장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바일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이런 스토리를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거를 만드는 아키텍처가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요새 분석은 대부분 이 아키텍처를 따라요. 뭐 알던 모르던 구현을 해놓으면 거의 이 구조인데 람다 아키텍처라는 구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블로그에 일자별로 뷰수를 보고 싶어요. 그럼 가장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다 다 때려놓고 그때마다 셀렉트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되면은 테이블이 커지면은 셀렉트 전체 테이블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배치를 돌리죠. 밤마다 1단위 배치를 돌립니다. 1단위 배치를 돌려가지고 그날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저장을 해놓고 보죠. 배치. 근데 배치를 돌리면은 그날 데이터는 못 보죠. 배치가 돌아야지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람다 아키텍처인데 배치를 돌려요. 돌리고 오늘 데이터는 실시간 거리를 때려요. 왜? 별로 안 많으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는 배치를 돌려놓고 오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돌려서 보는 거를 람다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로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다 모아요. 데이터 저장돼 다 모읍니다. 라우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배치 돌리는 거예요. 배치를 돌리고 그럼 여기는 어제 것까지의 데이터가 이제 쫙 들어가 있죠. 여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와요. 스트리밍으로. 그럼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카운트 계속 올라가는 뷰스 카운트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과들이 나오면 이 결과들을 합해서 쿼리를 해주는 거.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죠. 이렇게 람다 모양이라 그래서 람다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 아키텍처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 저장소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저장소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합니다. 라우 데이터를. 그래서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된다, 다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얘기를 용어를 써요. 저수지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기 다 저장을 해놓으면은 데이터 이제 사이언티스트들,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저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 패러미터가 있었을 때 이거를 10 by 10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상관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군집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비례식이나 아니면 로그 형태 함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상관관계를 가질까?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공식화시켜서 시스템에다 이제 녹여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솔루션들을 써야 돼요. 하둡, 뭐 HBase, 스파, 플링크 뭐 저런 거 쓰죠.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 멋있는데 이렇게 만들죠. 리눅스 머신에 API 이제 콜 해가지고 카프카 큐에다 넣고 스파크 스트리밍 통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리포트, 뭐 제플린 같은 거를 뽑아주죠.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구글 치면 다 나와요. 구글링 하면. 찍으시고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들으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엔지니어로서 뭔가 나는 앞서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해보신 분 있어요? 카프카 뭐 하드 클러스터 운영하시는 분? 뭐 아마 아시겠지만은 나는 데이터 엔지니어인데 이놈의 하드 클러스터가 계속 말썽을 부리죠. 뭐 하다 보면 죽고 뭐 하다 보면 죽고 그거 유지 보수하느냐 끝나.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데이터 분석 로직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계속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컨피그레이션하고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연산 넣죠. 근데 연산 딱 넣으면은 한 3시간 걸려요. 한 3시간에 4시간 걸립니다. 연산 막 두는데. 딱 연산 딱 끝나서 3시간, 4시간 끝났었는데 깨졌어.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친구 있죠. 다른 사람이 이제 데이터 넣겠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욕 먹죠. 근데 그 친구도 깨지죠. 그러면 이제 서로 욕하다 친해지죠. 그래서 같이 밤새죠. 슬퍼요. 이게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실제 데이터 분석 자체에 투자되는 시간보다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연산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구글이 왔잖아요. 아, 너무 장사꾼 같죠, 그죠? 근데 좋아요. 클라우드를 쓰면 되는데 이 클라우드를 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단은 다 메인이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컨피그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빅쿼리라는데 이따가 잠깐 볼 수 있으면 볼 건데 SQL 같아요. RDB 같아요. SQL 문장만 알면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1000억 개의 레코드를 쿼리를 돌리거든요. 1000억 개의 레코드가 한 4테라 정도 돼요. 스트링이에요. 그거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해서 라이크 검색으로 돌리는 쿼리거든요. 1000억 개 레코드를 라이크 검색 돌리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보통 MySQL의 DB 테이블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레코드 수가 10억 개거든요. 1000억 개를 라이크 검색을 돌려요. 그게 25초에 30초면 끝나거든요. 25초에 30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CPU가 8600개가 붙어요. 보셨어요? CPU 8600개? 디스크 3600개, 네트워크 대역폭 360기가비트. 여러분들 그 빠르다고 쓰는 그 네트워크가 텐지망이에요. 텐지. 360기가비트 대역폭을 써요. 그걸 25초 동안 연산을 해내고 연산 비용은 20불. 옆에서는 이제 막 하도 깔고 있죠. 연산 깨지고 있죠. 옆에서는 20초 동안에 뻥 하고 데이터 연산해서 결과를 내버리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빅데이터 분석은 이런 하드 클러스터도 있어야 되고 똑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빅데이터에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면 민주화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리고 빅데이터가 클라우드를 만나면서는 유지 보수를 안 하고 데이터 분석에만 집중하게 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이제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인데 파이어베이스는 저기 양탄성 님이 다른 섹션 하고 계신데 가려서 써야 돼요. 안 되거나 좀 삑사리 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저쪽 세션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쓰지 말아야 될 거 주로 얘기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볼 거는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인데 이거는 다행히도 쓰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써야 될 거에 들어가요. 되게 좋아요. 모바일만 지원해요. 안드로이드하고 iOS 다 지원하고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에요. 단점은 실시간 분석이 안 돼요. 이게 대시보드가 있는데 대시보드가 업데이트 되는 게 지금 24시간 하는데 4시간 주기로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하고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게 좋고요. 빅쿼리를 뒤에 연동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코드 삽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안드로이드 코드인데 이게 이제 이벤트, 셀렉트 컨텐츠라는 이벤트를 파이어링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패러미터들 준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고 컨텐츠 타입 준 거. 그래서 파이어링 해주면 이벤트를 로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 안 쓰고 파이어베이스 클래스만 임포터 해서 컴파일 하더라도 기본 분석 다 돼요. DAU, MAU 분석에서부터 데모그래픽 인포 분석 다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꼭 써야 돼.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했죠. 막 로그 에이전트 앱에다 다 가서 넣고 로그 타입 이제 또 만들잖아요. 막 로그 메시지 타입 만들고 API 서버 카프카 HTTPS ELK 깔고 제플린 하고 저게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하면 힘들어요. 나중에 특히나 이제 앱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로고 포맷 같은 거 바꾸려고 그러면은 앱 업데이트 다 써야 되잖아요. 요새 이렇게 하면은 좋죠.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쓰면 되게 편한 게 파이어베이스에는 에이전트가 다 빌트인 돼 있고 그냥 파이어베이스 서버로 올려줍니다. 올려준 다음에 빅쿼리로 라우 데이터를 다 넘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기능이에요.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가 다른 시스템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라우 데이터나 커스텀 이벤트, 내가 원하는 이벤트 로그를 다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빅쿼리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시보드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활성 사용자죠. 그래서 뭐 MAU, DAU 같은 거 당연히 나오고요. 요게 좀 재밌어요. ARPU하고 ARRPU라는 게 있는데 이건 ARPU는 사용자당 돈을 얼마 썼느냐. 그러니까 전체 수익을 사용자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그 수익을 어떻게 얘가 트래킹을 하느냐. 이커머스 이벤트하고 인앱 퍼젠스 이벤트라는 걸 파이어링을 해주면 저거는 이제 돈을 쓴 걸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제 수익률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ARPPU는 뭐냐면은 이거는 수익을 전체 사용자로 나눈 거라면은 이거는 수익을 돈 쓴 사람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평균 얼마를 썼다. 사실 이 지표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기능인데 펄스트 오픈 이벤트가 어디서 인입이 됐느냐. 특히 이제 광고를 했을 때 광고 효율을 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 네트워크 한 50개에서 60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하면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느냐를 보여주는데 이 LTV 밸류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요거는 어디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느냐.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돈을 얼마만큼 썼느냐. 그게 LTV예요. 120일간의 수익률을 이제 분석을 해서 해주는데 많이는 들어왔지만 돈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LTV를 보고 이제 광고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죠. 뭐 리텐션은 아까도 봤고 MAU, DAU 같은 거 당연히 나오는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것도 시각화의 오류예요. 평균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진성 사용자, 그러니까 헤비 유저가 주로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분포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 데이터를 가지고 정규 분포 곡선 같은 걸 그려서 안에 주요 사용자가 얼마나 세션 랭스나 세션 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균 분석은 간단하게 보기에는 좋지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분석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인앱 구매,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앱에서 어떤 상품을 샀느냐 라는 거 나오는 건데 재밌는 게 그 디테일 정보가 나요. 데모그래픽 정보. 그래서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별로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느냐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데이팅 앱이에요. 데이팅 실제 실데이터예요. 제가 어느 앱인지는 다 지웠는데 데이팅 앱에서 어떤 상품을 주로 많이 사느냐를 나타낸 건데 압도적으로 남자가 높아요. 여자는 별로 없죠. 근데 여기 30대, 40대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위험한 사람들 같아. 앱 버전, 뭐 디바이스, 위치 이런 건 당연히 나오고 데모그래픽 정보도 나오고 그리고 사용자의 관심사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에서는 저런 기본 대시보드를 다 만들어줘요. 쉽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라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는데 빅쿼리를 연동을 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빅쿼리는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에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데이터 수집이 평균 1시간 정도 걸려요. 단말에서 파이어베이스는 단말에 로그를 올리는 주기가 1시간 주기로 올려요. 보통.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iOS 같은 경우에 1시간 주기로 올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로그는 컨버전 이벤트라는 게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올리거든요. 컨버전 이벤트는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는데 특정 게임 같은 특정 레벨에 도달했다든지 뭐 상품을 샀다든지 그런 걸 컨버전 이벤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빅쿼리를 연동을 하려면 이건 유료예요. 근데 유료인데 쓰세요. 왜냐하면 되게 싸요. 파이어베이스에서 빅쿼리를 연동하려고 그러면은 블레이즈 플랜이라는 걸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블레이즈 플랜은 페이 에즈 유고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면 돈을 안 내요. 다른 기능 아무것도 안 쓰고 빅쿼리 연동 기능만 쓴다. 그럼 파이어베이스의 과금은 0원입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빅쿼리는 데이터 로딩 비용은 무료고요. 저장은 월에 0.02불이에요. 그 아마존의 S3가 일반적으로 제일 싼 스토리지잖아요. 일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중에서. 그거보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더 싸고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보다 더 싼 게 빅쿼리예요. 되게 싸요. 그래서 저거는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해 놓으시면은 비용이 크고 그 테이블을 업데이트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그 테이블에 대한 저장 비용은 50%가 떨어져요. 90일 이후에 자동으로 50% 디스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 쿼리는 테라바이트당 5불이에요. 기가바이트당 0.005불. 그래서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료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유저 아이디, 여기 이제 유저 DB라고 이벤트 DB라는 게 돼 있는데 유저 아이디라든지 여기는 뭐 트래픽 소스, 지오그래픽 인포. 이벤트 DB는 실제 이제 이벤트들이 들어가요. 빅쿼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솔루션 중에서 SQL을 씀에도 불구하고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제이슨 같은 데이터 구조 타입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BT 파트는 아시죠? 캐시 슬라이드. 거기가 일 방문자 수가 하루에 1000만 명이 들어오는 서비스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되게 많이 쓴대요. 게임 아이템 받으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이 빅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컨선이 되게 많았어요. 뭐 ELK도 쓰고 하드 클러스터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연산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빅쿼리하고 다른 이제 솔루션하고 이제 같이 워크샵을 했는데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실습하는 시간에 거기 CTO님이 이 프로그램을 되게 잘해요. 핸즈온을 되게 잘해요. 실습 안 따라하더니 이거 제이슨 어떻게 넣냐고 물어보더니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지금 알려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네 시스템 로고 바로 로딩해가지고 바로 분석하더라고.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바로 도입 결정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어서 돌리고 있어요. 다른 세미나에 있었는데 거기 빅쿼리 이거 도입한 MBT 파트너 인프라 팀장님 말을 빌리자 그러면은 이 빅쿼리를 도입하는데 구글 클라우드 계정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되게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동은 되게 쉬워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링크 메뉴에서 링크 투 빅쿼리 해주면 그때부터 그냥 빅쿼리를 쌓여요. 뭐 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용을 하면 되죠. 빅쿼리 콘솔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SQL 벤치마크처럼 생겼죠. MySQL. 여기다가 그냥 쿼리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면은 그냥 돌아요. 뻥 하고 나오고.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냥 SQL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일단은 SQL 라이크 문법이 아니라 이제 SQL도 지원해요. 안시 SQL 지원하고요. 뭐 어그리게이션, 조인, 소팅 뭐 그런 거 다 돼요. 일반 뭐 DB에서 되는 거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3카피, 뭐 배치, 로딩 뭐 다 돼요. 그래서 SDK는 HTTP REST 지원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커맨드 라인, 웹 인터페이스 있고, 프로그래밍 SDK도 있어요. 뭐, 노드.js, .NET, 자바, 고, 그리고 파이썬, 오브젝트 C도 다 지원해요. 그래서 웹이 아니라 저기 뭐야, iOS에도 바로 연동해서 로그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질문.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백본의 대역폭은 얼마일까요? 이거 걸어야지 또 대답을 하시죠. 얼마일까? 그냥 딱딱 때려보세요, 그냥. 100주. 100지보다 더 많아. 1000주. 더. 제한이 없나? 아니요. 더. 맞아요. 드릴게요. 페타빗망 보셨어요? 저는 구글화 처음 알았거든요. 페타빗이 가능하더라고요. 구글 데이터 센터는 페타빗망을 쓰고 있고 그 중에서 테라빗 대역폭이 빅쿼리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테라빗망이면 엄청 빠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카시 있죠? 그 디스크 마운트에서 쓰는 거. 그게 한 350메가 정도 돼요. 대역폭이. 근데 테라빗망으로 붙어가지고 연산이 시작되면 데이터를 전부 다 메모리로 올려요. 올려가지고 분산 처리를 들어가는데 실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미국의 주별로 태어난 아이들 수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거든요. 거기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아이들을 주별로 그룹핑 해가지고 쿼리하는 거예요. 그럼 빅쿼리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처음에 데이터를 state of year 컬럼만 쿼리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올라오면은 첫 번째 노드에서 이거를 그룹핑을 합니다. 주별로. 그룹핑을 해서 카운트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분산돼서 올라오니까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데이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각각 카운트를 한 다음에 카운트한 게 올라오면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주, 여기는 워싱턴주. 이걸 셔플링이라 그래요. 이건 빅쿼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산 시스템이 다 있는 개념이에요. 한 다음에 여기는 워싱턴주, 그리고 여기서는 뭐 캘리포니아주 데이터를 전부 다 머지했죠. 그리고 그 연산가를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이제 리미트를 해서 잘라내요. 쇼팅하고. 그래서 저 단계로 실질적으로 안에서 연산이 수행돼요. CPU 몇천 개 가지고. 몇천 개가 아니라 많이 쓰는 경우는 몇만 개까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은 일단은 인덱스나 키 개념이 없어요.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테이블 설계할 때 이제 키나 인덱스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나쁜 점은 인덱스나 키가 없기 때문에 다 풀스캔이야. 근데 빅쿼리는 주의해야 될 게 빅쿼리의 사용 요금은 스캔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과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면 요금 폭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진 않아요. 두 가지로 회피를 하는데 첫 번째는 빅쿼리는 컬럼DB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컬럼DB라는 특성은 뭐냐면은 보통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면 RDB 같은 경우에는 요 로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로우가 붙어요. 근데 컬럼DB라는 특성은 뭐냐면 컬럼 단위로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안 쓰는 컬럼 있죠. 내가 안 쓰는 컬럼의 파일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 액세스량이 줄어들고 퍼포먼스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따가 잠깐 나오는데 파티셔닝이라는 개념을 지원을 해요. 파티셔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1단위로 하나의 테이블인데 1단위로 파티션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를 할 때 그 레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레인지만 스캔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비용 별로 안 나와요.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그렇지만 너무 좋은 거죠.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젝트 단위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MySQL DB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안에 테이블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료 구조는 뭐 일반적인 거 다 들어가는데 좋은 게 이 레코디드 타입하고 리피티드 타입을 지원함으로써 JSON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저게 예술이에요, 저게. 보통 로그 남길 때 이렇게 뭐 CSV 테이블 형태로 로그 안 남기잖아요. 이렇게 스트럭처드 된 데이터를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RDB 같은 데에서 분석하려고 그러면 한번 다 클렌징 작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때려 박아놓고 JSON 로그 그냥 때려 박아놓고 그냥 쿼리 돌리면 끝이에요. 너무 파워풀하죠. 그리고 요거는 좀 조직이 커지면은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사용자 권한 관리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면 이제 실제로 겪는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열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아요. 영업팀이나 마케팅팀 또는 개발팀에서 우리 이거 뭐 좀 해보게 열어달래요, DB를.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DB 열어주면 이제 운영 환경에서 거기다 쿼리, 막 롱쿼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시스템 깨먹죠. 그럼 조금 이제 머리 좋은 데는 이제 레플리카, 복제본, 리드 레플리카 만들어가지고 그거 열어주죠. 근데 그래도 그것도 유지보수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재밌는 게 테이블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셋이나 테이블을 마치 구글 닥스에서 문서 공유하듯이 공유가 돼요. 그럼 공유가 된 사람이 거기다 쿼리를 막 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공유된 사람이 쿼리를 걸면은 그 공유된 사람의 비용으로 차징이 돼요. 원래 런타임에 대한 테이블은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그 테이블을 만약에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케이블을 카피를 뜨면 돼요. 카피를 떠가지고 에디팅을 하면은 전혀 런타임 테이블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테이블을 공유를 할 때 이 그룹이나 사용자나 아니면 사용자 그룹별로 쿼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업팀 니네는 하루에 5테라밖에 쿼리를 못 돌려. 그래서 딱 쿼터로 줘가지고 그 쿼리 폭탄 막는 거 나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데이터 로딩은 CSV나 JSON 파일 포맷 그냥 로딩 가능하고요. 아브로라는 바이너리 포맷 있어요. 그것도 지원을 하고요. 데이터 로딩할 때 한 파일의 크기는 5테라까지 로딩이 가능해요. 한 파일에, 그러니까 파일 여러 개 로딩하면 돼요. 압축 로딩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대역폭에 민감하신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로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병렬 로딩이라는 기능인데 그 배치나 ETL 작업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데이터를 로딩할 때 하나하나 로딩하면 되게 느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멀티 스레드나 이제 멀티 프로세스를 병렬 로딩하는데 얘는 한 디렉토리에도 넣어놓고 와일드 카드 문자를 써주면은 동시에 패러럴 로딩을 해요. 그래서 로딩 시간이 되게 빨라요. 이게 이제 600만 레코드 1GB짜리 데이터 로딩한 건데 병렬 로딩하면 한 JSON 기반으로 하면 20초 정도? 그러면 데이터가 다 로딩이 됩니다. CSV가 제일 느려요. 저는 아브로가 제일 빠른지 않아요? JSON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파티셔닝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하나의 테이블을 이제 파티션 개념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윈도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UDF라에서 이제 유저 디파인드 펑션인데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다 뭐 if문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 직접 넣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쿼리도 이걸로 이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리포팅 도구가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랩이라는 도구예요. 그 주피터 노트북 혹시 아세요? 파이썬 노트북이 이제 주피터인데 그거 이제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이제 나온 건데요. 그냥 노트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코드나 아니면 빅쿼리 코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우리 연습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쓰면서 풀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이 빅쿼리하고 연동이 되면 장점이 우리가 연습장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풀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드비나 스팍은 노트북 쓰거든요. 제플린 같은 거. 쭉 쓰다가 연산 걸어놓고 3시간 있다가 다시 또 해야 돼요. 연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연산을 하다가 컨텍스트가 벗어나요. 자꾸. 근데 얘는 20초, 길어봐야 1분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유지를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경험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제플린 노트북 아시죠? 제플린 노트북이 이제 빅쿼리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한 거냐면은 트위터 로그를 수집을 했어요. 갤럭시 노트 7 있잖아요. 출시할 때 내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터져가지고 데이터가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팍팍 튀잖아요, 이게 튀는데 튀는 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키워드를 보면은 되게 인사이트가 있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인디아 플라이트 유스, 인도에서 비행기에 노트 7
들고 타지 말라고 한 거고, 요거는 보이 12일, 23일이죠. 이 폰이 터져가지고 6살짜리 애가 다쳤어요. 근데 이 코드하고 이 분석하는데, 코드 짜는데 딱 5시간 걸렸고요. 4시간. 4시간 걸렸고, 코딩 양은 400줄. 데이터 플로우라는 걸 썼거든요. 400줄 정도 됐고, 리포팅 분석하는데 1시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뭐 구글 엔지니어 잘하는 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구글 입사한 지 뭐 4개월밖에 안 됐고, 이거 처음에 버벅거리면서 만들었는데,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민주화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전에 소셜 분석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팀 만들어가지고 막 3개월, 6개월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혼자서 4시간이면 이거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얼마나 이게 오래 가느냐를 봤는데 미국 애들 똑같더라고요. 한 6시간 이상 안 가요. 이슈 터져도. 뭐 애가 다쳐가지고 삼성이 위기니 뭐 애는 아프지 않겠느니 딱 6시간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좀 길게 가는 애인데 이거는 소송 건 거. 저기 어디야? 마이애미에 어떤 남자가 여기다 넣어놓고 핸드폰 넣어놨다 터져가지고 여기 화상 입었거든요. 소송 거니까 이 소송은 오래 가더라고요. 라우슈트라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갔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툴인데요. 요거는 꼭 쓰세요. 무료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게 계정당 5개 리포트까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한 요 정도 수준으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쁘죠, 그래프? 그죠? 항상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문제가 이제 화면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갖다 놓고 데이터 소스 그래서 빅쿼리 선택하면 돼요. MySQL도 읽을 수 있어요. MySQL도.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MySQL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데이터 불러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위터, 샌드박스, 트위터 데이터셋 고르고 테이블 나오면은 불러서 커넥트 해주면 테이블 불러와요. 필드 나오죠. 여기서 뭐 썸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나 어그리게이션 지정할 수 있고요. 요거 리포트에다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쁘게 하고 싶으면 그림도 넣으시고 여기다 글씨도 쓰면 돼요. 여기다 데이터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짜잔 끝내주죠. 파이어베이스 그냥 코드 넣으면은 빅쿼리를 다 넘어와요. 넘어온 거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서 리포트 그리면 돼요. 여기서는 옆에서는 이제 하둡 깔고 이제 카프카 가지고 삽질하고 있을 때 여기서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데이터 로딩을 파이어베이스에서만 할 거 아니잖아요. 서버에서도 로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많아요. 뭐 ETL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이 플루언트D라는 애는 저기 트레저 데이터라는 일본 빅데이터 기업에서 만든 건데 로그, 스트리밍 주로 이제 흐르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그를 이걸로 다 로딩이 가능하고요. 컨피그레이션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트위터 로그 읽은 건데 트위터 피드명하고 빅쿼리에다 넣어줘.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해주면 되고 엠벌크라는 애는 같은 데서 나온 건데요. 엠벌크는 이 스트리밍 로그 말고 배치 MySQL이나 파일 같은 데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컨피그레이션만 하면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빅쿼리로 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하실 때 하나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빅쿼리가 SQL이 돌아간다고 해서 RDB처럼 쓰시면 안 돼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에요. 연산을 돌리고 연산 결과를 쓰는 시나리오가 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결과 끝난 거 같은 경우는 SQL에다 집어 넣으세요.
넣은 다음에 여기서 대시보드 연결해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렇고 매번 빅쿼리에다 이제 돌리게 되면은 매번 쿼리 비용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거는 하둡이다, 뭐 스팍이다 이런 클러스터의 개념을 가지고 연산을 집어넣고 결과를 받아 쓰는 형태로 가시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참 좋다라는 얘기였고요. 여기까지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